바이러스. 지은이 스즈키 고지. 낭독 성우 루비. 이 궁 안쪽 해자의 녹색 수면에 이른 아침의 가을빛이 비치고 있었다. 무더운 9월도 겨우 끝나려 하고 있었다. 아사카와 카즈유키는 전철 홈으로 내려갔다가 문득 마음을 바꾸고 고층에서 본 물색을 좀 더 가까이 느껴보기 위해 밖으로 가는 계단에 올랐다. 출판사의 더러운 공기 때문에 병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듯이 지하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 갑자기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진 것이다. 황거의 일본의 황궁 옴기니 녹음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있자니 고속 5호선과 환상선이 합류하는 이 부근의 배기가스도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막 동이 터오를 무렵의 하늘이 아침의 냉기와 함께 신선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새워 일한 터라 상당히 몸이 피로했지만 그리 졸리지는 않았다. 원고를 탈고했다는 흥분이 적절한 자극이 되어 뇌세포를 각성시키고 있었다. 아사카와는 요 2주 동안이나 쉬지 않고 작업했다. 오늘과 내일은 집에서 맘 놓고 쉴 생각이었다. 편집장의 명령이니까 당당하게 쉴 수 있겠지. 구단시타에서 빈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다. 이틀 전에 다케바시역과 신반바역을 오가는 전철 정기권을 다 썼는데 아직 새 것을 사지 않았던 참이다. 여기에서 기타시나가와에 있는 아파트까지 전철로는 400엔이지만 택시로 가면 2000엔 가까이 들었다. 1500엔 가까이 낭비하는 셈이지만 3번이나 갈아탈 걸 생각하니 월급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었기도 하고 뭐 오늘은 사치 좀 부려보자는 기분이 들었다. 이날 이 장소에서 아시카와가 택시를 세울 생각이 든 것은 사소한 충동이 쌓이고 쌓인 결과 일어난 변덕이었다. 처음부터 택시를 탈 생각으로 밖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득 바깥 공기가 그리워진 참에 빨간 빈차 표시등을 켠 택시가 마침 지나가기에 그 순간 일부러 정기권을 새로 끊으면서까지 전철로 3번 갈아타고 가기 귀찮아져 버렸다. 만약 전철로 돌아간다면 두 사건은 결코 이어지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다. 택시 한 대가 망설이듯이 팔레스 사이드 빌딩 앞에 멈췄었다. 택시기사는 40살 전후의 체구가 작은 남자였는데 이 사람 역시 밤을 새웠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계기판 위에 얼굴 사진이 컬러로 붙어 있고 사진 옆에는 기무라 미키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기타시나가까지. 행선지를 듣고 기무라는 좋아서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였다. 기타시나가는 택시회사 차량 기지가 있는 히가시고 탄다 바로 앞이니까 이제 회사로 돌아가려던 기무라가 가는 방향과 같았다. 택시기사가 일이 재미있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였다. 기무라는 전에 없이 수다스러워졌다. 지금 취재 가시나요? 피로로 충혈된 눈을 창밖에 향하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던 아사카와는 예? 하고 되물었다. 자기 직업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하면서 손님 신문기자 아니십니까? 주간지인데요.
잘 아시네요. 20년 가까이 택시를 몰던 김우라는 태운 장소나 복장, 말투로 어느 정도 손님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손님의 경우 일에 관계된 이야기에는 금세 반색하며 대화에 응했다.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아니요, 반대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자야죠. 아, 그럼 저랑 같네요. 원래 아사카와는 일이 딱히 자랑스럽다거나 하진 않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처음으로 자신의 기사가 활자화되었을 때의 만족감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어떤 기획 연재를 겨우 마쳤는데 꽤 반응이 좋았다. 일은 재미있으십니까? 그냥요. 아사카와는 그렇게 유야무야 얼버무렸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저 지금은 그 이상 설명하기 귀찮았다. 그는 2년 전의 실패를 잊지 않았다. 그때 하려 했던 기사 제목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났다. 현대의 새로운 신들. 다시는 취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벌벌 떨며 편집장에게 빌던 초라한 자기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차는 도쿄타워 바로 왼편 커브를 꽤 빠른 속도로 돌고 있었다. 손님, 운하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제1게이힌 국도를 타고 갈까요? 기타시나가와의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는 길이 바뀌었다. 제1게이힌 쪽으로 신반바 바로 앞에서 내려주세요. 택시기사는 손님 목적지가 확실하면 어느 정도 안심한다. 김우라는 그 길을 타기 위해 교차점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 장소가 가까워졌다. 김우라에게는 이 한 달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교차점. 아사카와가 2년 전 실패에 고해받는 것과 달리 김우라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고를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거기에 따른 반성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상대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니만큼 김우라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사건이 아니었다. 그때의 공포는 이제 잊혀가고 있었다. 한 달. 길다고 할 수 있을까? 반면 아사카와는 2년 전의 공포를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김우라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어째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때 일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지. 룸미러로 흘끗 살펴서 손님이 자고 있으면 그냥 포기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면 일단 예외 없이 언제나 모든 손님에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교차점에 진입할 때마다 항상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이다. 한 달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이야기가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신호가 기무라의 눈앞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변했다. 세상에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더군요. 이야기 내용을 넌지시 비추며 손님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다. 아사카와는 반쯤 잠들었다가 번쩍 깨어나 두리번거렸다. 기무라의 목소리에 놀라 깨어 지금 여기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이다. 돌연사가 요즘 늘어난다던데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아사카와는 갑자기 들린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돌연사. 기무라는 계속 다음 이야기를 꺼냈다. 아니 글쎄 말이죠. 한 달쯤 전인가?
저기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차로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잘 달리다가 미끄러진 게 아니고 멈춰 있다가 갑자기 쾅 하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운전하던 사람은 19살 재수생이었는데 그냥 숨을 놓아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구급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게다가 하필 제 차에 부딪혔잖아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듣고 있던 아사카와는 10년차 기자로서의 감을 쫓아 그 자리에서 기사와 택시 회사 이름을 메모했다. 본능이라 해도 될 정도로 재빨랐다. 죽을 때 모습도 좀 이상했죠. 엄청난 기세로 계속 헬멧만 벗으려고 하다가 벌렁 드러누워서 퍼덕대고 제가 구급차 부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대로 나무함이 타보이더라고요. 사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사카와의 눈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저깁니다. 보세요. 역 앞에 횡단보도가 가로지르는 부분을 기무라가 가리켰다. 시나가와역은 미나토 구 타카나와에 있었다. 아사카와는 그 점을 염두에 두었다. 저기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관할 경찰서는 타카나와 경찰서일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재빨리 타카나와 경찰서에 들어갈 경로를 더듬어 보았다. 대형 신문사의 강점은 이럴 때 진가가 드러났다. 온갖 분야의 방대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기자의 정보 수집력이 경찰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사인이 돌연사였다는 말씀이군요. 돌연사라는 병명이 정말 있는지는 몰랐다. 아사카와는 서둘러 묻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 사고에 마음속 어딘가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제 차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갖다 박았으니까 그 사람 잘못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고 증명도 제가 떼야 하고 거기다 보험 기록에도 흠이 생겨버렸으니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뭡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뭔가 사건의 냄새라도 맡으신 겁니까? 9월 4일이었나 5일이었나 그쯤이었던가? 시간은 밤 11시 전후였을 거고요. 말을 시작하자 바로 기무라의 뇌리에 그때의 광경이 선하게 떠올랐다. 미지근한 바람, 쓰러진 오토바이에서 흘러나오는 새까만 기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름이 하수도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표면에 헤드라이트를 반사하며 진득한 방울이 되어 하수도로 떨어져 사라져갔다. 소리도 없이. 감각기관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헬멧을 베고 누워 죽은 이의 표정. 깜짝 놀란 얼굴. 뭘 보고 놀랐을까?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기무라는 엑셀을 밟았다. 뒷좌석에서 열심히 끼적이는 볼펜 소리가 들렸다. 아사카와가 메모를 하고 있었다. 기무라는 욕지기가 나왔다. 어째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건지. 기무라는 시큼한 침을 삼키며 욕지기를 억눌렀다. 그래, 사인이 뭐랍니까? 아사카와가 물었다. 심장마비. 심장마비. 검시이가 진짜 그렇게 진단했을까? 최근에 심장마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을 텐데 말이다. 정확한 일시와 함께 이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아사카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메모했다. 다시 말해 그 외에 외상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군요.
그래요. 딱 그렇더라고요. 진짜 놀랍게도 전혀. 뭐가 그렇게 놀라웠는지. 놀랄 사람은 이쪽인데. 예? 아니. 고인이 어지간히도 놀란 얼굴로 죽어있지 뭡니까? 아사카와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한편으로는 또 두 사건의 연관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연의 일치다. 그냥 단순히. 게이흰 급행 신반바에 닿았다. 저 앞에 신호 왼쪽으로 돌아가서 바로 세워주세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아사카와는 1,000엔짜리 지폐 2장과 함께 명함을 내밀었다. M 신문사의 아사카와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말씀을 다음에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기무라가 기쁘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게 어쩐지 자신의 사명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괜찮습니다. 회사 이름을 적어두었으니까요. 이 근처죠? 아사카와는 차에서 내려 문을 닫으려다가 잠시 주저했다. 확인할 생각을 하니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낀 것이다. 이상한 사건에 발을 디밀지 않아야 하는데 또 그때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까지 흥미가 생긴 이상 잠자코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사카와는 다시 한번 기무라에게 물었다. 그 남자 분명 헬멧을 벗으려고 발버둥 쳤단 말이죠. 3. 오구리 편집장은 아사카와의 보고를 들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문득 2년 전 아사카와의 모습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여우에게 홀린 것처럼 밤낮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서 작성 기계를 말한다. 옮기니 앞에 앉아서 취재해 온 것 이상의 정보를 만들어가며 가게야마 데라다카 교주의 반생을 극명하게 타자로 쳐내던 그때의 이상한 모습. 진짜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귀기를 바라던 모습이었다. 시기가 딱 그때랑 겹치는 점도 안 좋다. 2년 전 출판시장은 전례 없는 오컬트 붐 때문에 편집실에 심령사진 산이 생길 정도였다. 대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일어나 싶을 정도로 웬만한 출판사에 유령이야기나 심령사진이라는 껍데기를 두른 쓰레기들이 보내져 쌓여만 갔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오구리조차 도저히 그 현상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상식의 궤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투고자의 수가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과장이 아니라 우편물이 편집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왔는데 그게 전부 오컬트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투고를 받는 건 M신문사만이 아니었다. 일본 전체의 출판사라는 출판사는 전부 동시에 그 폭풍에 휘말려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에 고통스러워했다. 마감 시간을 넘기는 것까지 각오하고 조사해봤더니 투고자는 한 명이 여러 제보를 한 것이 아니지만 당연하게도 대부분이 익명이었다. 대충 계산해도 약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시기 어딘가의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 됐다. 1,000만. 이 숫자의 출판계는 경악했다. 투고 내용에 그 정도로 무서운 내용은 없었지만 이 숫자만큼은 심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다시 말해 10명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투고를 해본 사람이라는 뜻인데 출판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 친구 중에는 투고 경험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많은 편지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편집자들은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파도가 물러갔다. 약 반년에 걸친 이상 사태가 지난 후 꿈이었던 것처럼 편집실이 정상으로 되돌아왔고 그런 종류의 편지는 한 통도 오지 않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로서 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구리는 명확한 태도로 임해야만 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철저한 무시였다. 만약 이 현상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존재는 오구리가 항상 별거 아니라 평가해 오던 잡지들이 아닐까. 사진이나 경험담을 싣고서 독자의 투고열을 고취시킨 결과 이런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이론으로 모든 상황이 납득되도록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정도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구리는 어떻게든 합리적인 이론을 붙여서 사태에 대처해야만 했다. 이후 오구리 편집장 이하 편집부 전원은 받은 우편물을 개봉하는 일 없이 소각로로 보냈다. 그리고 세간에 대해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취했다. 물론 오컬트에 관한 내용은 그 무엇이든 무시하고 관심 없는 양 행동했다. 그 탓일지는 몰라도 미증유의 투고열은 서서히 줄어드는 기색을 보였다. 그런 때 아사카와가 어리석게도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오구리는 찬찬히 아사카와의 얼굴을 보았다. 2년 전에 그 고통을 또 반복하고 싶나? 자네 말이야. 오구리는 뭐라고 말할지 곤란하면 반드시 상대를 자네라고 불렀다. 편집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아니, 재미있다고 하면 재미는 있어. 대체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도 이봐. 찾아낸 것이 또 전에 그놈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전에 그놈. 2년 전의 오컬트 붐이 인위적인 것이었다고 오구리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증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고로 오컬트적인 이야기 전부에 대한 편견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다. 별로 새삼 신비성에 손을 댈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우연이라. 오구리는 귀 옆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내용을 정리했다. 아사카와의 아내의 조카 오이시 도모코가 9월 5일 오후 11시 전후로 호모쿠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 사인은 급성 신부전이었다. 겨우 고3, 방년 17세였다. 같은 날 같은 시각 JR 시나가와역 앞에서 19세 재수생이 오토바이에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역시 심근경색으로 사망.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나한테는. 택시 기사한테 사고 경위를 듣다가 자네 처조카가 사망한 사건이 떠오른 것뿐이 아닌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카와는 편집장의 주의를 끌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청년은 죽는 순간에 헬멧을 벗으려고 버둥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모코도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 머리를 쥐어뜯은 것처럼 양 손가락에 자기 머리카락을 잔뜩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사카와는 몇 번 도모코를 만난 적이 있었다. 여고생답게도 항상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고 아침에 꼭 머리를 감는 여자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소중한 머리카락을 뭉텅뭉텅 뽑아버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만든 존재의 정체는 알 수 없었다. 아사카와는 머리카락을 정신없이 잡아 뽑으려 하는 도모코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림자를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경까지 몰아붙인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모르겠는걸. 자네 선입견이 너무 강한 것 아닐까? 어떤 사건이나 공통점을 찾으려 들면 뭐든 찾아지는데 둘 다 심장 발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잖아. 그럼 괴롭겠지. 머리를 뜯든 정신없이 헬멧을 벗으려 하든. 의외로 자연스럽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아사카와는 고개를 저었다.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 단념할 수는 없었다. 편집장님, 가슴입니다. 가슴. 고통스러운 부분이. 어째서 머리를 뜯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네 심장 발작 겪어본 적 있나? 없는데요? 그럼 의사한테 물어본 적은? 뭐려? 심장 발작을 일으킨 사람이 머리를 뜯는지 어쩌는지를. 아사카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실제로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애매한 대답이었다. 그 반대인 경우는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주막 하출혈. 뇌 표면을 두 층으로 감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막 사이의 출혈, 옴기니. 이나 뇌출혈의 경우에 머리가 아파지면 동시에 배 언저리에 불쾌감이 느껴지니까요. 요컨대 개인차 아닌가.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머리가 아픈 놈도 있고 담배를 피우던 놈도 있어. 배를 손으로 치는 놈이 있을지도 모르지. 오구리는 말하면서 의자를 돌렸다.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 기사를 올릴 자리가 없어. 알겠지만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런 일에는 함부로 손을 못 대. 그 생각만으로 쓰려고 들면 그렇게 써지거든. 그럴지도 몰랐다. 정말 편집장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요. 라고 말했다. 심장 발작으로 머리카락을 뭉텅뭉텅 뽑아버리는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찌푸린 표정으로 하고 신음했을 뿐이었다.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가 맡은 환자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좀 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면 편집장을 설득하기 어렵다. 만약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때는 조용히 손을 떼자고. 아사카와는 그렇게 마음먹었다.